안녕하십니까, 이준하입니다. 지난 강의에서 밝혔듯이 기원전에 한반도의 특정 지역이 아니라 한반도 곳곳에 서양인이 살았다는 그런 과학적 증거들이 무수히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저희 주장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비록 고대 한반도에 많은 서양인들이 살았다고 해서 그것이 꼭 어떤 신라인의 뿌리가 서양인이고 특히나 그 서양인 중에서도 여러 종족들이 있는데 페르시아인인 아리안 계통이라는 그런 증거는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의문을 가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즉 고대에 한반도 곳곳에서 서양인들이 살았다. 오케이, 그런 증거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렇게 살았다 치자 이거죠. 그런데 그렇게 한반도 곳곳에서 서양인들의 유골이 나타났다고 해서 그게 꼭 어떤 신라인과 관계가 있다? 그런 증거는 아니지 않느냐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오늘 지금부터는 오늘 강의에서 지금부터는 신라인들이 서양인이라는 그 증거와 특히 이제 서양인 중에서도 여러 종족들이 있는데 그 서양인 중에서도 특히 그 페르시아와 관련이 있다는 그런 과학적인 증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화면은 2016년도 KBS 뉴스 화면입니다. 이것은 신라인의 무덤에서 발견된 그 신라 여인의 얼굴을 갖다가 이제 복원한 그런 이제 내용을 뉴스에서 이제 다룬 것이죠. 근데 이제 보면은 처음에 이제 발견된 유골이 이런데 이게 이제 이렇게 이제 3D 복원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이런 얼굴로 되었다, 이렇게 복원되었다, 그런 걸 지금 화면에서 보여주는 건데요. 근데 이렇게 이제 복원된 얼굴에 대해서 우원진 그 연세대 치대 교수는 이 복원된 얼굴이 눈, 코, 입이 좁고 그리고 광대뼈가 발달된 형태를 가지고 있었고 또한 두개골의 길이 등을 고려하면은 이 신라 여인이 유럽인 집단과 오히려 더 가깝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이제 신라 여인이 한반도 곳곳에서 발견된 어떤 다른 어떤 서양인 유골과 마찬가지로 이 무덤에서 발견된 신라 여인의 유골도 유럽인 집단과 가깝다라고 그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이제 한 1500년 전 신라 여인의 이제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이 자료에 의해서 신라인도 이제 서양인이라는 그런 이제 사실이 이 자료가 이제 밝히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이 외에도 그럼 이제 신라인이 서양인이라는 것은 알겠는데 물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신라인 전체가 서양인이란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신라의 그 상류 계층, 왕족이랄지 하여튼 귀족 계층의 일부가 서양인 계통이라는 거지. 그 밑에 어떤 하층민, 그 밑에 일반 백성들까지 모두 서양인이라는 그런 의미는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자, 지금부터는 이 신라인이 서양인 그러면은 신라인에도 보면 종족이 아주 많죠, 그죠? 영국 쪽에 나가는 앵글로색슨족, 독일 쪽 게르만족, 노르만족, 저쪽 러시아 쪽에 슬라브족, 라틴족, 하여튼 이런 수많은 그 서양인 종족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 신라인이 이제 서양인 중에서도 특히 이 페르시아인에 해당하는 그런 과학적 증거를 갖다가 지금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요, KBS 역사 추적팀에서 2008년 11월 22일 제1편 신라 김씨 왕족은 흉노의 후손인가 이런 제목으로 이제 먼저 한번 방송을 했고요. 다음에 그 다음 이제 일주일 후인 2008년 11월 29일에 제2편 왜 흉노의 후예라고 밝혔나 이런 제목의 2부작 문무왕릉비의 비밀에서 김일제에 대해서 이제 집중적으로 조사해서 이제 방송한 바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이제 뭐냐면은 문무왕릉비에 어떤 내용이 적혀 있었냐면은 신라 김씨의 경주 김씨의 이제 뿌리에 대해서 그 이제 뿌리를 알 수 있는 그런 이제 단서가 포착되는 내용이 이제 적혀 있었던 거죠. 근데 그 안에 이제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은 성한왕이란 말이 있고 투후 제천지윤 하여튼 이런저런 이제 이야기들이 이제 그 비문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KBS 역사 추적팀이 이제 어떤 단어를 가지고 이제 경주 김씨의 뿌리를 이제 찾기 시작했냐면은 거기서 나오는 이제 투라는 사람이 과연 누구냐 이제 이걸 이제 살펴본 거죠. 그래서 결국 이제 이리저리 이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 투라는 사람이
한무제 시대 때, 중국의 한무제 시대 때, 투 김일제, 이제 그 투정후 혹은 투라는 그 시호를 받은 김일제라는 인물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바로 이 문무왕릉비에 등장하는 이제 투라는 사람인 것을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럼 이 김일제가 누구냐라고 이제 다시 그 들어가 보니까, 사마천의 사기에서 이 흉노 효도왕의 이제 태자가 김일제다. 뭐 이런 이제 기록이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 이제 이런 내용을 가지고 그러면은 이 문무왕릉비에 경주김씨의 뿌리가 투인데 그 투라는 사람 찾아보니까 투가 김일제고 그 김일제는 누구의 아들이냐 하니까 흉노 효도왕의 아들이다. 태자다. 그러니까 결국 경주김씨는 그럼 이제 흉노족이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린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런 일단 이제 그런 결론 하에서 잠정적인 결론 하에서 그런 결론을 갖다가 뒷받침하기 위한 소위 말하는 어떤 과학적 증거를 갖다가 이제 KBS 역사 추적팀에서 이제 그 과학적 증거를 이제 제시하는데 어떤 걸로 제시하냐면은 바로 신라인가 뭐 당시 그 주변에 있던 뭐 우즈베키스탄이랄지 혹은 몽고, 한반도 하여튼 이런 각지에서 이 발견된 고대인들의 유골에서 채취된 이제 DNA와 그 신라인들의 무덤에서 발굴된 그 DNA를 이제 서로 비교 분석해가지고 신라 김씨 왕조가 이 흉노하고 관련이 있다. 이런 걸 갖다가 이제 밝히려고 이제 했던 것이죠.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결국 이 KBS 역사 추적팀의 이 이제 그 두 번에 걸쳐서 이제 2주간에 걸쳐서 방송한 이 내용이 이 사람들은 결국 이제 KBS 이제 역사 추적팀에서는 이런 여러 가지 자료들을 근거로 해가지고 신라 김씨 왕조와 이제 흉노적인 관계가 있다. 뭐 이런 이제 결론을 이제 내리려고 한 건데 알고 보면은 뒤에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지만은 오히려 이 방송 내용이 신라 김씨 왕족이 흉노가 아니라 바로 석가모니의 아버지 북에 해당하는 사카족이라는 사카스키타이족이라는 그런 제 이제 연구 결과를 이제 뒷받침하는 뭐 그런 일이 이제 일어난 것입니다. 아무튼 이제 자세히 이제 이 과학적 내용에 대해서 이제 조금 뭐 복잡하지만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DNA 분석에 있어 가지고 인류 유전학에서 가장 많이 연구되는 이제 하플로 그룹이 Y 염색체 하플로 그룹과 그다음에 미토콘드리아 하플로 그룹으로서 이것은 이제 이 두 가지가 유전 집단을 정의하는데 사용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뭐 Y 염색체라는 것은 이제 이런 거죠.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생물 시간에 배웠던 걸 이제 기억을 더듬어 보면은 우리 인간은 46개의 염색체로 이루어지죠. 그죠? 그런데 그 46개의 염색체가 각각 어떻게 됐냐면은 이제 그 남자와 여자, 아버지와 엄마 쪽에서 각각 이제 23개씩 받아가지고 그 밑에 이제 자식된 F 안에서 그걸 받게 되는데 이 각각 23개의 염색체는 뭐 어떤 염색체가 되냐면은 하나의 성염색체와 그다음에 22개의 뭐 상동염색체 혹은 상염색체로 이제 이루어져 있다. 뭐 이런 걸 하여튼 뭐 중고등학교 생물 시간에 이제 배운 그런 기억이 있을 겁니다. 그죠? 그랬을 때 이 성염색체는 여자는 보면은 XX라는 그런 성염색체를 가지고 있고 남자의 경우는 XY라는 그런 이제 성염색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남자 쪽에서 이제 이게 Y 염색체. 그래서 결국 뭡니까? 아버지 쪽 부계 쪽의 염색체가 이 Y 염색체를 통해 가지고 비교 분석을 하면서 이제 알 수 있는 거고 엄마 쪽 모계 쪽의 이제 계통을 살펴보려면 뭘로서 살필 수 있냐면은 바로 이 미토콘드리아 DNA, mtDNA 이걸로서 이제 그 DNA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결국 이제 Y-DNA는 아버지에게서 이제 아들에게 이렇게 이제 부계 혈통을 통해서 이제 전달되고, 반면에 이제 이 mtDNA, 그 미토콘드리아 DNA 같은 경우는 엄마에게서 남자, 여자, 그러니까 아들, 딸 모두의 자식에게 다 전달이 됩니다. 일단 처음에 전달은 그렇게 돼요. 그런데 어머니에게서 아들에게 전달된 그 미토콘드리아 DNA는 그 다음 F2, 이 두 번째 세대에서는 유전이 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 뭡니까? 이 미토콘드리아 DNA는 어머니에게서 딸에게만 그렇게 결국 이제 모계 혈통을 통해서만 이제 유전되는 그런 이제 특징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제 부계 DNA 분석은 이제 Y DNA를 갖다가 이용한 거고 모계 DNA 분석은 이제 미토콘드리아 DNA 분석을 통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북의 DNA 분석 결과 지금 화면에 보여드리는 이 북의 DNA 분석 결과 그림이라면은 신라는 어디에 이제 어느 그룹과 속하는 걸로 되어 있냐면은 스키타인, 그다음에 늑도, 이런 쪽 늑도는 어디냐면은 저 사천. 경남 사천에 이제 늑도라는 자그마한 섬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쪽에서 발굴된 그 유골하고 같은 그룹에 이제 속하고, 흉노는 어느 쪽 그룹하고 속하게 되어 있냐면은 몽골인과 함께 다른 그룹에 속한 걸 갖다가 이 북의 DNA 분석 결과 그림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목의 DNA 분석 결과 그림이면은 신라는 스키타이, 그리고 우즈벡, 그리고 이제 서흉노, 요가 이제 같은 그룹에 속하고, 아까 북에서 이 늑도, 사천 늑도가 신라와 같은 그룹으로 이제 분류되었었는데, 이 목의 쪽에서는 보면은 조선, 이 늑도의 유골이 조선과 한국 현대인, 그리고 몽고 현대인, 요런 쪽과 함께 이제 또 다른 그룹에 이제 속하는 걸로 이렇게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그리고 이제 이 방송에서는 어떻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냐면은, 이 목의 DNA 분석 결과에서 이제 신라와 서흉노가 같은 그룹에 속해 있다. 그러니까 이 두 김일제가 흉노 휴도왕의 태자이고, 그러면 이제 경주 김씨가 흉노와 관련이 있는데, 마침 이 DNA 분석을 해보니까 목의 DNA 쪽에서도 신라인하고 서흉노가 같은 그룹에 속해 있네. 그러면은 오케이, 그 신라가 이제 서흉노하고 뭐 같은 그룹이고, 또한 서로 인적인 교류가 있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방송에서 이제 해석을 한 거죠. 근데 결국 이런 해석은 원래 이 방송이 원래 이제 의도했던 게, 신라 경주 김씨 왕조하고 흉노 간의 관계가 있다. 그 문무왕릉비에 나타나 있는 투 김일제의 정체를 뿌리를 쳤다 보니까 흉노 휴도왕의 태자라고 그러니까 그러면 뭐 그쪽과 하여튼 관련이 있다라고 먼저 답을 정해놓고서 분석을 한 거죠. 먼저 답을 정해놓고서 분석을 하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꽤 맞추기식 이제 해석이 돼버린 겁니다. 근데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보면은 북의 DNA 집단의 그림에서는 보면은 신라와 흉노는 완전히 다른 그룹에 속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목의 쪽에서 보면은 목의 쪽에서 신라와 흉노가 서흉노, 그것도 흉노가 전체 흉노가 아니라 서흉노입니다. 이 서흉노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 예전에 제가 월지족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월지족이 알타이 산맥 쪽에서 이제 거주하고 있었다고 그러는데, 알타이 산맥에 그것도 서쪽에 주로 많이 있었고, 또한 동쪽에도 이제 월지족들이 거주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 알타이 산맥 동쪽에 월지족이 거주했는데, 그 월지족의 오른쪽에 누가 있었냐면은 그쪽에 흉노가 있었습니다. 이 고비 사막 하여튼 뭐 그쪽으로 해가지고 하여튼, 그러니까 월지족보다 더 오른쪽에 이제 흉노가 있었던 거죠. 그러면은 만약에 월지족하고 그러면 흉노가 접하게 됐을 때, 흉노도 그냥 어느 한 집단이 아니라 아주 넓은 광대한 지역을 이제 차지하고 있었던 거죠. 그랬을 때 월지와 접하는 쪽은 어디겠습니까? 동흉노나 가운데 있는 중흉노가 아니라 결국 뭡니까? 서흉노에 해당하는 쪽이 월지와 서로 경계를 하고 있는, 서로 접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는 거죠. 아무튼 그런 것 때문에 여기서 이제 서흉노와 같은 그룹을 하여튼 지어졌다고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이 북의 쪽에서는 흉노와 아무런 어떤 뭐 신라인과 아무 관계가 없고, 목의 쪽에서 그냥 보니까 뭐 흉노 전체가 아니라 하여튼 서흉노와 관련이 있다. 요걸 가지고 신라인들이 흉노족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것이 과연 이제 합당한 일이냐는 거죠. 이게 합당한지 안 하는지는 제 강의를 듣는 분들이 충분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뭐 어떻게 판단할 수 있냐? 굳이 이거는 어떤 뭐 생물학과 관련된 뭐 전공자랄지 혹은 과학적 지식이 뭐 별로 없더라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 KBS 역사 추적팀에서 신라인과 흉노가 관련이 있다고 결론을 내린 근거가 바로 뭡니까? 목의 DNA 분석 결과를 보니까 신라인과 서흉노가 같은 그룹에 속해 있네? 요거 하나 가지고 신라인과 흉노가 관련이 있다고 그렇게 결론을 낸 겁니다. DNA 분석 결과에서는. 그런데 과연 그러냐는 거죠. 그런데 그림을 보면은 북의 DNA 같은 경우,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북의 DNA 같은 경우는 신라인과 흉노는 아예 다른 그룹으로 그렇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그룹, 목의 쪽에서는 같은 그룹으로 분류되어 있지만은
자, 신라와 서육로 간의 이 그림 내에서의 한번 거리를 봐보세요. 신라 옆에 바로 스키타이는 붙어 있지만은 서육로는 어디 있습니까? 저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저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 이건 무슨 말이냐? 제가 이런 그 생물학에서 어떤 DNA 분석 방법에 대해서는 저도 정확히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렇게 분류하는 것은 뭐 어떤 기법을 이용하는 거냐면 결국은 이게 뭐 DNA 분석을 했든지 뭐든지 간에 결국 뭡니까? 통계에서 어떤 판별 분석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그룹핑하는 각각의 어떤 그룹으로 나누는 하여튼 그런 그 판별 분석이라는 게 있는데 그쪽에서 각각의 그룹을 나누기 위해서 어떤 걸 이용하냐면은 그 데카르트 거리라는 그런 방법을 이용해요. 이 데카르트 거리인데 카디잔즈 디스턴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프랑스의 수학자이자 철학자인 데카르트의 어떤 데카르트가 어떤 좌표상에서 어떤 뭐 공간 좌표상에서 어떻게 하는 하여튼 뭐 그런 걸 갖다가 이용해가지고 이 데카르트 거리를 갖다가 적용해가지고 서로 그래서 거리가 가까우면 이 데카르트 거리가 가까우면은 같은 그룹에 속하는 거고 이 거리가 데카르트 거리가 멀면은 구해진 데카르트 거리 값이 멀면은 서로 다른 그룹으로 이렇게 분류를 한 거죠. 그런데 이 지금 신라인과 서육로가 같은 그룹으로 비록 같은 그룹으로 묶여있는 이 모계 쪽 그림도 보면은 신라인하고 어떻게 됩니까? 서육로 간의 거리가 같은 그룹 아닐지라도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 관계가 있긴 있지만 아주 미약한 관계가 있다. 이런 걸 나타내는 거죠. 소위 말하는 뭡니까? 사돈의 8촌의 한 8촌 관계. 하여튼 이 정도 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글쎄요, 뭐 재미있는 이야기일지는 모르겠지만은 제가 이제 고대사 연구를 이제 진행을 하게 됐는데 이게 이제 우연인지 필연인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그동안 관심을 가지고서 배우거나 혹은 경험했던 것들 이런 것들이 이 고대사 연구에서 각각의 어떤 그 퍼즐 조각들을 맞추는데 어떻게든 하여튼 도움이 되는 하여튼 뭐 그런 기묘한 경험을 많이 했고 또한 그런 참 희한하다라는 느낌이 든 적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데카르트 거리라는 것도 제가 어떻게 알게 됐냐면요. 제 박사학위 논문 주제가 논문이 어떤 거냐면은 요즘 이제 인공지능이 소위 말하는 핫 이슈죠. 뭐 몇 년 전에 그 이세돌하고 뭐 알파고 뭐 인공지능을 이용한 어떤 그 프로그램 해가지고 결국 이제 그 알파고가 이김으로 해가지고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이제 인공지능이 어떤 핫 이슈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계속 이제 이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이제 핫 이슈가 되고 있고 각 대학들이 이 인공지능과 관련된 그런 이제 학과를 갖다가 뭐 만들고자 한다는 뭐 그런 내용을 이제 뉴스도 많이 보곤 하는데 아무튼 제가 그 박사학위 이제 논문을 갖다가 뭘로 썼냐면은 이 이제 인공지능도 보면은 그 안에 이제 여러 가지 기법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인공신경망이라는 게 있어요. 뭐 뉴럴 네트워크 혹은 아티피셜 뉴럴 네트워크라고 해가지고 이제 ANN이라고 그러고 혹은 뭐 뉴럴 네트워크 해가지고 그냥 NN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마치 어떤 인간의 어떤 신경망이 이제 인간 내에 이제 신경망이 있듯이 이걸 갖다가 그 컴퓨터 알고리즘으로서 컴퓨터 프로그램으로서 그걸 이제 모방해가지고 하는 그런 게 이제 인공신경망입니다. 그런데 아무튼 그런 인공신경망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이 생산 현장의 이제 부품들 중에서 비슷한 가공 공정을 거치는 그런 이제 부품끼리 이걸 이제 같이 그룹핑을 해주는, 묶어주는, 이제 이런 걸 갖다 이제 그룹 테크놀로지라고 하는데 아무튼 그런 걸 관련된 이제 그걸 갖다 소재해가지고 논문을 썼어요. 결국 뭡니까? 제가 이제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뉴럴 네트워크라는 신경망, 인공신경망 하여튼 이쪽 관련된 내용들도 많이 공부를 하게 되고 결국 이제 인공지능에 대한 어떤 그런 내용들도 공부를 많이 하게 됐죠. 근데 아무튼 그룹 테크놀로지 하는 게 결국 뭐냐면은 어떤 비슷한 가공 공정을 거치는 부품들끼리 같은 그룹으로 묶어주는 이런 이제 내용이다 보니까 그 관련된 내용에서 이런 데카르트 거리라는 뭐 이런 카디전즈 디스턴스라는 하여튼 뭐 이런 내용들이 많이 이제 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까닭에 저도 이제 이런 데카르트 거리 개념에 대해서 이제 익숙하게 알고 있었는데 결국 뭐 하다 보니까 이 고대사 연구에서도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게 또 이제 소용이 됐던 거죠. 쓸모가 있었던 거죠. 아무튼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그런 이 그룹핑하는 이런 쪽에 대한 이제 뭐 연구를 갖다 많이 해봤기 때문에. 이런 이제 배경 지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여기서 지금 목의 DNA 쪽에서
비록 신라인과 서흉노가 같은 그룹으로 분류는 되어 있었지만은 이렇게 거리가 먼 것은 그만큼 아주 밀접한 어떤 혈연 관계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사돈의 팔천 관계, 하여튼 그 이상의 어떤 멀리 이제 떨어진 이런 관계 정도만 가지고 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자 보세요. 이 생물학이나 과학적 지식이 없더라도 여러분들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는 게 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냐면은 이 부계 쪽이나 모계 쪽이나 DNA 분석 결과 그림을 보면은 모계 쪽에서 신라인하고 서흉노는 저 멀리 떨어져 있는데 그렇게 멀리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단지 그 하나만 가지고 신라인이 그래서 흉노와 관련이 있다 이렇게 KBS 역사 추적팀에서는 그렇게 이제 판단을 내렸는데 오히려 이 부계나 모계 쪽의 DNA 분석 결과를 여러분들 한번 그림을 한번 다시 한번 봐보세요. 신라인 옆에 뭐가 있습니까? 양쪽 다 공이 뭐가 있습니까? 스키타인이라는 게 같이 붙어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부계 쪽에도 신라인 옆에 스키타인이 있고 모계 쪽에도 신라인 옆에 스키타인이 있다는 것을 그 그림에서 볼 수 있는 거죠. 결국 뭡니까? 그리고 이 스키타인가 뭐냐면은 이 스키타인은 다른 말로 뭐 사카족 혹은 사카스키타인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사카스키타인은 어떤 종족이냐? 이란을 사용하는 중앙아시아 쪽에서 이란을 사용하는 이란 계통의 종족을 갖다가 스키타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결국 뭡니까? 이란 계통이라는 거예요. 스키타이라는 자체가 이란 계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이 신라인들 뭐 신라인 전체가 아니라 일부 상류 계통이라고 했습니다. 신라인들이 흉노족이 아니라 오히려 뭐 이란 계통이라는 그런 결정적 증거를 갖다가 누가 KBS 역사 추적팀에서 제시를 하게 된 겁니다. 참으로 참 아이러니한 그런 일이죠, 그죠? 자, 지금까지 이 난생신화, 한국 고대사의 주인공들의 그 난생신화의 비밀에 대해서 3회에 걸쳐가지고, 첫 번째는 이제 한반도 고대사 난생신화의 주인공들이 페르시아에 뿌리를 둔 월지족 출신이고, 이 난생신화가 어디서 나왔느냐? 이 월지족들이 믿던 종교, 조로아스터교의 태양신 미트라가 우주의 아래에서 태어나는 것에서 이제 차용한 것을 빌려온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박혁계선의 불군해라는 이름이나 혹은 주몽의 그 동명왕이라는 그 동명이라는 한자 이름이나 혹은 수로왕의 가야 수로왕의 이름 역시 태양신 미트라와 관련이 있다라는 그런 사실을 두 번째 강의에서 이야기했었고요. 그리고 이 고대 한반도 곳곳에서 발견된 서양인 유골 그런 이제 발견된 서양인 유골들이 한반도 곳곳에서 발견됐다고 이제 두 번째 강의에서 말씀드렸고, 오늘 이 이제 세 번째 강의에서는 이 신라인의 유골과 다음에 이 전 세계 그러니까 뭐 중앙아시아 쪽에서 뭐 어떤 우즈베키스탄이랄지 몽골이랄지 혹은 뭐 흉노 쪽 혹은 뭐 현대 한국인들 하여튼 이런 유골들의 DNA하고 서로 비교 분석해 본 결과 경주김 씨의 뿌리가 뭡니까? 흉노가 아니라 스키타이 계통, 그러니까 뭡니까? 이란 계통, 페르시아 계통인 것을 오늘 이제 밝히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처럼 이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한반도 곳곳 뭐 강원도 정선이랄지 충북 제천이랄지 혹은 부산 가덕도랄지 혹은 지금 여기 나타나는 신라인들의 유골이란 것도 보면 다 서양인들 유골이죠, 그죠? 이런 유골의 정체에 대해서 그리고 뭐 KBS 역사 추적에서 그게 뭐 맞든 틀리든 간에 경주 김씨의 뿌리가 흉노와 관련이 있다. 뭐 이렇게 이제 방송을 했는데 물론 그 내용은 이제 잘못된 틀린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아무튼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지금까지 소위 말하는 강단 역사학자들, 대학에서 고대사를 강의하는 그 어떤 교수도 이것에 대해서 뭐 입덕번긋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고대사 연구를 하기 위해서 수많은 자료와 논문을 찾아봤는데 이런 뭐 서양인 유골, 한반도에서 발견된 서양인 유골 이것과 관련된 어떤 이것과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뭐 논문을 작성한 그런 고대사 전공자들도 한 명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이처럼 한반도 곳곳에서 고대 서양인들의 유골이 수없이 발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누군지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한반도까지 흘러오게 됐는지 그런 것도 제대로 밝히기는커녕 그에 대해서 입덕번긋하는 그런 고대사학자들이 한 명도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특히나 KBS 역사 추적에서 이렇게 방송에서 이렇게 방송을 해서 뭐 경주김씨 뿌리가 흉노족이다 이렇게 내용을 이제 방영을 했어요. 뭐 그것도 두 편에 걸쳐서 하여튼 뭐
방송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보고서 이게 뭐 맞으면 맞다, 틀리면 틀리다, 라고 뭐라고 뭐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그런 학자도 한 명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알아야 면장을 한다고, 이 KBS 역사추적팀에서 뭔가 방송을 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자기들 뭐 알아야, 하나도 아는 게 있어야 이랬다 저랬다 말을 할 건데, 자기들이 전혀 뭐 아는 바가 없으니까 자기들이 연구한 거는 뭐 딴 데서 그냥 하늘에서 그냥 덩그러니 얻는 그런 연구만 하다가 이렇게 실질적으로 뭐 서양인 유골이 그냥 툭 튀어나왔어. 이게 뭔지 자기들이 연구한 바가 없으니까 뭐 도대체 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으니까 그냥 꿀먹은 벙어지처럼 그냥 묵묵부답 한마디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 2015년도 뭐 고집불통 고대사 다시 쓰기에서 이 방송 내용을 반박하는 과학적 증거로서 반박하면서 자세하게 어떤 그 설명을 했는데, 그런 그 제 책에 대해서는 이게 엉터리다. 자기는 모르지만은, 자기는 비록 뭐 한반도에서 발견된 서양인 유골이 뭔지, 뭐 정체가 뭔지, 왜 왔는지 그것도 모르겠지만은, 나는 모르지만 하여튼 네가 그거에 대해서 설명한 네 말은 무조건 틀렸어. 뭐 하여튼 이렇게 엉터리라고 제 책을 낸 출판사에 항의를 해가지고, 제가 그때 강의 초반에 뭐 강의 소개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두 번째 원고를 준비한 거는 아예 출판사에서 뭐 출간도 못하게끔 그렇게 방해하고 있는 거죠. 이게 지금 현재 한국 고대사학계의 실상입니다. 여러분들 뭐 별 관심이 없으시니까 이때까지 뭐 고대사학계가 어떤지, 뭐 역사학계가 어떤지 그런 것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으시니까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시겠지만은 저도 사실 이 연구를 하기 전에 뭐 몰랐죠. 그런데 제가 막상 이 연구를 하고서 책을 출간하고 뭐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리고 뭐 논문도 뭐 투고해보고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역사학자들, 소위 말하는 어떤 주류 역사학자들의 그 완고함이랄지 자기들끼리 어떤 뭐 똘똘 뭉쳐가지고 자기들 의견과 다른 것은 무조건 배척하는 그런 것들이 얼마나 심각한지 저도 뭐 이 연구를 통해서 한면에서 겨우 이제 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아무튼 이게 한국 고대사학계의 지금 현실입니다. 참으로 진짜 분통 터지는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 또 한 가지 더 이제 속단 말 열받는 일은 어떤 거냐면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이제 2008년도에 KBS 역사 추적팀에서 이제 2주에 걸쳐서, 두 번에 걸쳐서 이제 이 내용을, 방송했었는데, 얼마 전에 제가 이 난생신화에 관해서 이제 연구하는 것 첫 동영상을 올릴 때, 그때 또다시 이걸 갖다가 이제 유튜브에 다시 올렸더라고요. 근데 이 동영상 두 편을 갖다가 올린 지 불과 1, 2주 만에 조회수가 10만이 넘는 걸 갖다가 제가 봤습니다. 확인했습니다. 저는, 제가 이제 처음 이제 강의 소개한 지 벌써 이제 한 달이 훨씬 넘었고, 이 난생신화와 관련된 이제 첫 강의도 지금 한 2, 3주 이상 됐는데, 지금 그 첫 강의부터 뭐 강의 소개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난생신화 관련된 그런, 강의 두 개도 지금 유튜브에 올린 지 뭐 강의 소개는 벌써 한 달이 넘었고, 그 다음에 난생신화 관련된 거는 한 2, 3주가 가까이 되는데, 아직도 조회수 1000명도 안 됩니다. 근데 그 엉터리 내용, 뭐 물론 자기들은 엉터리인지 모르고서 하여튼 뭐 나름대로 분석을 한다고 했지만은, 결국은 보면 그 엉터리 내용은 KBS라는 그 방송국에서 올렸다라는 그 한 가지만으로서 불과 1, 2주 만에 그냥 10만이 넘는 조회수를 갖다가 보인다는 거죠. 그죠? 이 그레시암의 법칙이라는 게 있죠. 그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뭐 이런 유명한 그 말을 있는데, 이 악화 양화라는 것은 좋은 돈, 나쁜 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문은 이 bad money drives out good이라는 그런 원문입니다. 그래서 이 예전에는 이 돈을 만들 때 뭐 실제로 금으로 만들거나 혹은 실제로 이제 은으로 만드는 하여튼 이런 거겠죠. 그래서 이 금이나 은과 같은 하여튼 재료 품질이 나쁜 돈, 예를 들어서 은으로 만든 똑같은 액면가가 예를 들어서 1000원이다. 근데 이 똑같은 액면가 1000원을 했다가 금 1g으로 만든 것과 은 1g으로 만든 게 있는데 둘 다 액면가가 1000원이라면은 이게 시중에서 나돌면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금은 은보다도 실질 가치가 더 높으니까 금은 결국 뭡니까? 자기가 그냥 집에서 소장하고 있고 재료 품질이 나쁜 은만 이게 똑같은 액면 가치니까 그냥 시장에서 도는 거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보면 나중에 되면은
시장에 그 유통되는 돈은 모두 은으로 만든 그런 돈만 유통되는 거고, 금으로 만들어진 돈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다 자기 집에 있거나 혹은 녹여서 그냥 더 비싸게 팔아먹는, 하여튼 이런 식으로 된 거죠. 그래서 결국 이 원래 이제 이 말은 재료 품질이 나쁜 돈이 재료 품질이 좋은 돈을 갖다가 이제 시장에서 쫓아낸다, 이제 그런 뜻인데, 결국 이제 뭐 마찬가지로 이 이제 비유적이지만은 하여튼 엉터리 내용으로 만들어진 KBS 역사 추적팀의 동영상은 조회수가 뭐 1, 2주 만에 금방 10만이 넘어가는데, 한국 고대사의 진실을 밝힌 제 동영상은 한 달이 넘어도 1000명도 넘지 못하는 이런 현실이 저를 이제 열받게 만들고 분통 터지게 만드는 거죠. 그 원래 그 거짓 예언자들이 날뛰는 곳에서 이 참 진실을 이야기하는 참된 예언자는 어떻게 됩니까? 그냥 고난의 십자가에 매달리게 된 게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하여튼 보면은 똑같은 현실인 것입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오늘 그 강의에서 신라인들의 이제 그 DNA 분석 결과가 스키타이인들 결국 이제 이란 계통이라는 어떤 그것과 같다라는 거는 이제 밝혔습니다. 그죠?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이 스키타이 계통이라고 해서 이게 월지족도 이란 계통이고 사카족도 이제 이란 계통인데, 그러면 과연 아까 투기밀제가 흉노 휴도왕의 태자로 그랬는데, 과연 이 흉노 휴도왕이 그러면 왜 그러면 이 사카족인데 사카족임에도 불구하고 흉노족으로 둔갑됐냐는 거죠. 잘못 알려졌냐는 거죠. 하여튼 그런 내용과 관련해 가지고 제가 이거는 이제 그 과학적인 게 아니라 문헌을 통해서 고대 중국 역사와 관련된 문헌을 통해 가지고 이때까지 지금 학자들이 잘못 이야기한 흉노 휴도왕이 사실은 그 휴도왕, 그러니까 투기밀제의 아버지인 휴도왕이 흉노족이 아니라 사카족이라는 사카족인 사실을 갖다가 문헌을 통해서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